지난 시간 북한의 도발 속에서 대한민국이 개발해온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문근식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탄도미사일에 관련돼서는 거리 제한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게 얼마 전에 거리 제한이 조금 풀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순항미사일은 꾸준히 개발되어 왔던 게 순항미사일은 거리 제한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 지침에서 사거리 300km 이하의 순항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제한하지 않고 탄두 중량 500km 이하의 순항미사일은 사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제한적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지대지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 9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제식 명칭으로 현무3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미사일을 한국은 2006년 10월 사거리 500km의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사거리 1000km의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 3월과 5월에 사거리 1000km급의 순항미사일의 2차, 3차 시험 비행이 실시가 됐죠. 2007년 10월 이전에 이 1000km급 미사일은 개발이 완료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는 1500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의 탐색 개발을 실시해서 2009년 말에 완료를 했고요. 현재 네 번째 변형인 사거리 3000km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확도도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알려져 있는 현무3 계열 순항미사일의 정확도는 현무3C 같은 경우는 CEP,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형공상 오차가 2m 이내고요. 현무3A하고 B는 CEP 3m 이내입니다. 근데 요거는 공표되어 있는 재원이고요. 네. 실제로 타격하는 영상을 보면요. 네. 15cm짜리 표적을 맞춰요. 15cm. 네. 원하면 사람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타격하는 실발사 장면의 시험 영상을 보면 이렇게 전차 표식 두 개가 맞닿아 있는 점이 있거든요. 네. 이 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15cm보다 작은 표적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현무에게서 피해 가려면 건물에 창문도 뚫으면 안 돼요. 창문 사이로 그냥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네. 목표 타겟을 다 맞춰버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지역 매칭 기술입니다. 이게 순항미사일이면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긴 하거든요. 이 지역 매칭 기술이 뭐냐면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소는 우리 땅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사일이 날아가서 맞출 장소는 상대방의 땅이겠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다면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비행 경로의 지형 정보를 미사일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 지형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저 미사일이 레이더 탐지 고도 아래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 사이트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상 기반 레이더 사이트만 운영하거든요. 네. 한국을 비롯해서 공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어요. 그럼요. 즉, 이 산꼭대기에 대부분 레이더들이 위치를 하잖아요. 산꼭대기 밑으로 낮게. 지면 몇 미터 또는 뭐 10m 이하 뭐 이런 고도로 이렇게 날아가면 레이더가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레이더는 이렇게 보는데, 예. 그러니까 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높은 위험성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을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 현무3 계열의 순항미사일들이 고기동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텔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 전까지는 이 차량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한반도는 산악 지역과 도시가 밀집해 있는 네. 곳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쏘기 전에는 어디서 솟구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현무3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해군이 또 만든 해성이라는 함대지 순항미사일이 있어요. 네. 함대지 또는 잠대지로 쏘거든요. 이 순항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해군의 함정이 어디로 이동할 줄 알고 우리 잠수함이 어디서 이게 솟구쳐 오를 줄 알고 모르는 거죠. 그런 고기동성, 은밀성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또 이제 곧 잠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자랑스러운 또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손원일 제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손원 1급 잠수함 여기에 현무3가 실렸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그 수평 발사관, 어리 발사관에서 쏴요. 그 잠대지 미사일을.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 미사일 209 저 타던 배는 어리, 기뢰, 그다음에 서브아풍이라는 잠대함 미사일까지 있었는데 214급 잠수함은 어리, 기뢰, 잠대함 플러스 잠대지 지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현무 그게 시리즈인데 해성 3로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틀리고 그다음에 대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향상된 공격 능력이. 그다음에 이제 AIP라는 거는 이 2차 대전까지 쓰던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기동을 오래 못해요. 배터리 네. 용량이 작아서.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올라와서 또 충전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때 이제 들킨단 말이죠. 근데 아주 저속으로 한 시속 11km 이하에서 천천히 예를 들어 가지고 마양도 앞에 가서 숨어서 작전해라 이런 때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일반 잠수함, 디젤 잠수함은 책 잠수함 아닌 거는 그거 부족하잖아요. 일주일이면 뭐 폭리 떨어지고 막 공격할 때는 더 오래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한 게 이제 2차전 끝나고 나서 개발된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네네.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우라늄이 들어가니까 정치적이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돼. 비싸. 기술적으로 고난도야. 그다음에 우라늄이 들어가. 근데 그걸 갖지 못하는 중소해군국에서 그러면은 원자력 잠수함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AIP, 공기 불요 추진 체계. 공기가 물 필요 위에 없게. 올라와서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엔진 돌리려면 엔진 안 돌리고 물 속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잠수함. 그거를 AIP 탑재 잠수함 그래요. 은밀한 작전 아주 저속에서 이런 거 할 때는 3주 정도 안 올라가고 충전 안 하고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00톤급과 1800톤급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순항 미사일이 달렸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순항 미사일이 달리면 어떠한 또 차이가 있을까요? 15cm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요인 암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억지력으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사거리가 또 꽤 되다 보니까 유사시에는 우리가 선제 타격용으로 쏴서 북한의 텔들이 전개되어 있는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할 수도 있는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핵 보유국이 된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순항 미사일들의 탄두를 핵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SLCM으로서 이제 기능을 지금도 SLCM이긴 한데 진정한 의미의 SLCM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서 꽤 강력한 제2격 자산으로서의 기능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로켓이 추진체로 불을 푹 뿜어내면서 하늘을 쫙 솟구쳐 오르잖아요. 네, 현무3도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잠수함이 물 속에서 그렇죠. 얘를 쏘면 네, 보통은 어뢰가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면서 물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얘는 어떻게 물 속에서 날아가요? 잠대함은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해서 미사일로 네. 지상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수평 발사관 쏘는 거는 거기 캡슐을 안에 집어넣어요. 네. 미사일을. 그래 캡슐 안에는 미사일하고 캡슐 사이 공기가 있잖아요. 그럼 밖으로 밀어내면 부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있으니까 다 올라가요. 수면까지. 수면까지 올라가면 그 노즈 캡이라고 해요. 이 코, 미사일 코에 딱 그게 수면에 딱 닿자마자 그것이 딱 작동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부스팅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를 들면, 쫙 발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평 발사관에서 밀어내는 거죠. 근데 수직 발사관 같은 경우는 서 있잖아요. 서 있고 그거는 같은 경우는 뭐 콜드렌칭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콜드렌칭 그거는 옛날 처음에 초창 개발할 때는 막 배에서 쏘고 그랬어요. 물속에서. 물속에 쏘면은 이게 막 불나고 그런단 말이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해요. 요즘에는 아주 고압 기스로 물속에서 잠수함이 원래 미사일 쏘려면은 수중 뭐 100m에 쏠 수 없어요. 그건 무시간 짓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서 GPS 위치를 다 받아야 돼요. 정보를. 자기 어디다 쏠 건가 다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만경 올려서 다 받아요. 받고
나갈 때까지 나가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잠수함 전망경 조금 올려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쏴 그러면은 한 12, 우리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15m 정도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전망에 올리고 미국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20m 정도가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쏴 그러면은 고압계수로 팍 밀어내요. 밀어는 그것이 엄청난 스피드로 물 밑에 올라오면서 수면에 탁 닿으면서 이게 그때부터 한 10m 정도가 그 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SLBM은 부스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체 추진. 설명을 듣고 이제 영상을 그렇죠.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자, 1200톤급, 1800톤급 얘기를 해봤고 그 차이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3000톤급이 또 궁금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을까요? 호텔입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진화는 끝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방산 시장이 인기가 좋은데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 18척을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했는데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면서 우리가 계속 연구했죠. 리엔지니어링, 역설계하고 수리하고 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해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 기술 베이스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8년도에 과감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국산화 76% 달성한 우리 3,000톤급 만들었어요. 3,000톤급하고 그러면 독일의 1,800톤짜리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일단 크기가 커요. 호텔. 호텔. 이 여관에서 이제 호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SLBM 6발을 실었어요. 6발. 지금 수출용 원전 10발까지 늘릴 거야 아마. 6발 내지 10발. 근데 지금 세 척 만드는 건 SLBM 6발이고 다음 세 척 만드는 건 10발을 실을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차이예요. SLBM이 있는 잠수함이 별로 없어요. 디젤 잠수함. SLBM은 거의 핵추진 잠수함 싣고 다닌다고. 그 다음에 핵탄두를 실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너희들은 뭐 핵탄두 안 실었는데 무슨 SLBM이야. 뭐 비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팔 수 없는 찐빵에다 놀려댔잖아요. 근데 우리는 능력은 갖겠다. 그러나 뭐 핵무기는 국가 정책이 결정되만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우리는 하시라도 여차하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SLBM 6발을 실었는데 그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잠수함을 가져온 18척이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소음이 작아요. 잠수함은 소음이 작아야 돼. 잘 안 잡히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요. 우리 배가. 그래서 독일에서 좀 샘내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솜씨도 좋고 그래서 이제 또 소음을 통제하려면은 우리 잠수함에서 소리 나는 거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밖에서 이 음파를 우리 잡으려고 음파를 차단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음양 무반향 타일이라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개발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76%의 국산화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처음 만드는 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를 수출로 견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국방은 기본이고, 만 이런 배는 사실 북한의 그 김근옥함 뭐 재래식에다 막 SLBM 싣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는 핵탄두만 안 실어서 그렇지 정책이 결정돼서 안 실어서 그렇지 작전 면에서는 월등하다. 그다음에 잠수함은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해야 되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요.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주기를 보면 5개년 주기로 얘네들이 개발을 네. 하거든요. 요게 지금 최근에 진수된 841 영웅 김군옥함이라는 잠수함이 있어요. 굉장히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 잠수함은 아직 SLBM 사격에 동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잠수함이 바다에 나와서 SLBM을 쏘면 한 발 이상 쏘면 가라앉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저 보여지는 공개 사진들을 분석해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선체에 보면 뭐 울어 있죠. 네. 새로 만들고 있는 건데 네. 잠수함의 함체를 만들 때는 고장력 강판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5개 국가도 채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근데 북한은 저걸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로미오급 잠수함을 해체해가지고 그 선체를 이어붙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로미오급 잠수함, 우한급이라고도 하는 그 잠수함의 선체 연령이 네. 도입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잠수함이라는 배는 수상함이랑 또 달라서 네.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물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수압을 받는단 말이죠. 저 강판이 찌그러질 수밖에 네. 없어요. 오래 있으면. 그 똑같은 로미오급을 갖다가 강판을 이어 붙였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설체 개념을 연구하지 않은 상태로 쉐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 윗부분에 있는 걸 쉐일을 늘려서 강제로 SLBM을 꽂아놨단 말이죠. 그것도 크기가 다른 거를. 뒤에는 큰 거 4발, 앞에는 작은 거 6발을 꽂아놨어요. 그러면 저 3,000톤급도 채 안 돼 보이는 저 작은 잠수함이 네. 10발이나 되는 저 SLBM을 쏘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압축 공기와 발사할 때 얼마나 많은 수중 충격을 받겠습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진짜 가분수처럼 보여요. 네.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균형이거든요. 네. 발사할 때 균형이 안 맞으면은 밸런스 탱크 깨지는 순간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저 잠수함은 한 발 이상 쏠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문 교수님께서 아까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수상으로 가깝게 부상해야 될 거예요. 거의 10m 가까이. 그러면 항공에 떠 있는 항공기는 육안으로 관측이 돼요. 네. 그러면 저 잠수함은 야간에밖에 쏠 수가 없는 거죠. 즉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으로는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제2격 자산으로는 쓸모가 없는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오는 거죠. 이 잠수함은 이제 우리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물고기 집이 되는 거죠. 저기서 보고가 알도 낳고. 대한민국은 참 지정학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왜 우리는 이곳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당군 할아버지가 참 땅 보는 눈은 참 이런 농담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최고의 국가를 건설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안보에서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이 시간에는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